그럼 마지막으로 종합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기록 유산의 가치와 보존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이영남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고요. 앞서 발표를 진행하신 세 분의 발표자와 추가로 세 분의 토론자를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분과 발표자분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자에서는 신수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선생님, 펜소프트 남동성 대표이사님, 서울기록원 원종관 과장님, 걷고 싶은 도시의 소준철 선생님, 국가기록원 이지영 선생님, 아카이브 네트워크의 손동주 선생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장이신 이영남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한신대학교 이영남입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 소개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부터 이렇게 발표자는 아까 발표했기 때문에 토론자 선생님은 일단 자기 소개를 먼저 직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준철이라고 하고요. 걷고 싶은 도시라는 작은 잡지 편집위원하고 있고 현재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사회학 박사 수료한 사회사 역사사회학 분과 연구자입니다. 사실 기록과학에는 저는 과문한 저지긴 한데 이제 작년에 서울기록원에서 리서치 가이드 제작을 같이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또 수집 전시 같이 하면서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준입니다. 공무원답지 않게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과에서 전자기록 기술정보 구축 업무를 맡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기록학이 전공이 아니고 공업직이어서 말씀 굉장히 단순하게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지금 발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하지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동유라고 하고요. 기록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된 관심은 이제 민간 분야 기록 쪽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구술 기록 참여하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초대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지털이나 문화유산 분야하고 이렇게 딱 적합한 인물은 아닌데 그래서 여튼 오늘 주로는 이제 신 선생님 발표에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따가 내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은요. 지정 토론자 세 분의 말씀을 연이어서 듣고 나서 발표자 선생님들의 추가 반응을 듣고 그리고 나서 지정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준철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리가 지금 바뀐 것 같긴 한데요. 저부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종관 쌤 발표하신 거에 대한 토론을 할 생각인데 그 전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도시공간 역사연구원은 여러분들의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이자 아카이브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원종관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수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생적 기록 활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생소하고요. 그래서 과연 그게 뭘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서울의 자생적 기록 활동을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디지털 아카이브를 도구로 사용해서 민간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자생적 기록 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고 그 정체가 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발표 듣다가 이제 궁금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조례를 찾아봅니다. 법을 찾아보는데요. 이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뭘까 고민이었죠.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조례에 나오는 향토 자료 등 민간 기록물에 포함되는 무언가인가 이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죠. 즉 민간 기록물의 범주 어디인가라고 생각은 됩니다. 또 다른 자료를 또 찾아보면요.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연구 요약본 2013년에 추진 과정 중에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시민기록은 그럼 어떻게 가리키느냐라는 점에서 시민,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생산한 당대 기록, 더 자세히 말하자면 편지, 일기 등 다양한 매체와 형식에 기록된 각종 기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록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기록물이라는 점이랑 좀 다른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 좀 앉아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원종관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했던 것들 좀 반추해보고, 또 설문환 선생님 2015년 논문에서 이제 기록을 공동 수집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아마 이런 문장에 동의한 일종의 수집에 대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장을 좀 읽어보자면, 기록을 공동체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록을 스스로 돌볼 권한을 부여하고 기록관리 전문직과 협력하여 자신들의 유산과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마 그 서울의 자생적 기록 활동이라는 어떤 단초가 보인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토론자로서 이제 그 문장에 대한 나름의 상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좀 풀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게 뭐냐? 앞에서 조례에서 어설피 설명을 하고 혹은 명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발표들을 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왔는데요. 문서류 같은 경우 해방촌 아카이브의 혁신센터,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문서들, 혹은 둔촌 아파트에서 만들어진 문서들, 혹은 박물, 도면 등이 있습니다. 총 한 8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줬는데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아마 중요한 2가지가 보일 겁니다. 이제 기록물 자체와 기록물을 생산한 사람들일 텐데요. 아마 정리하자면 이 기록의 종류 그리고 생산자를 통칭하는 어떤 것이며 생산자의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는 뭐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그럼 고쳐볼 만한 점은 뭘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컨대 기록의 유형에서 생산자의 유형을 우리는 아마 세세히 나눌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현재 사업에서는 아마 느끼시겠지만 3가지 정도는 아닙니다. 공공에서 진행을 하는 것, 예를 들어 그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서울시 혹은 그 이전의 기관에 대한 공공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시와 민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협치라는 공간이 있을 거고요. 또 민간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운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생산처가 모호해지는 부분은 협치와 민간 부분입니다. 예컨대 서울문화재단에서 이제 기록활동을 예를 들어보면요, 기록활동과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어떤 시민조직의 기록활동을 협치 그리고 민간으로 구분하는 게 타당한지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면 지금 공공민간이라는 틀에 대해서 공고하게 여겨지지만 아마 지방기록물 수준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재고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2번째는요, 이제 서울기록원이 어쨌거나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예컨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행정문서들이 누락된 걸 찾아내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누락본을 찾아내는 건 역시 찾아내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 이 부분이 공공 아카이브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라는 어떤 시민기록뿐 아니라 이제 다른 특별한 점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범주가 새롭게 발생할 때에는 기존의 공공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새로운 어떤 용어가 필요하거나 수집 과정에서의 새로운 어떤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생적 기록 활동의 주체에게 디지털 아카이브가 어떤 도구로 여겨질지 좀 자문해보길 이제 계속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예컨대 시민 조직들에게 디지털 아카이브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기록의 방법을 알 수 있고 기록을 또 활용하고 전시할 수 있는 장소로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기록원의 발표에서 이제 민간 협력의 그 근거를 자생적 기록 활동과 그 주체들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혹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서울기록원이 필요하다라는 일종의 불가결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필요한 것들은 민간 협력 대상인 공동체와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록이 어떤 장점이 있기에 아카이브에서 수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에 필요한 뿐 아니라 민과 간이 함께 했을 때 그 협력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어쨌거나 기록을 외부로 내보이는 공간인데요. 아마 공공기록이랑 민간기록에 있어서 그 디지털 자료들의 유형들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공공문서는 정해진 형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정한 편이지만 시민기록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식의 여러 종류들의 자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실물 정보를 명시하여 서비스하는 것 역시 필요하고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기존의 공공문서와 달리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행정문서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행정 결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타 부처와의 관계를 정보 레코드 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생적인 경우는 이와 다른 맥락이 발생할 겁니다. 예컨대 공동체 내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마 공공에선 상상하지 못한 어떤 우연한 맥락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학을 하는 입장에서 좀 우려되는 점 혹은 하지만 물론 필요한 그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전제로 했을 때 우려되는 점을 제기하며 마칠까 하는데요. 기록원에서 이제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수집 과정을 통해서 아카이브라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관이라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표준화된 웹공간 그리고 표준화된 기록 방법을 사회에 제공하는 일은 이제 시민 조직이 기록할 때 문법을 제공하는 일과 같긴 합니다만 기록 방법의 다양성을 제한하게 될 가능성 역시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반 시설의 역할뿐 아니라 이제 시민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고 수정할 수 있는 아마 기술적인 유연함을 이제 기록원 자체가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당부 중 하나는 이제 이런 질문들 속에서 부디 세심한 도구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관 선생님 먼저 말씀을 하고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정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서울문화재단 예를 드시면서 이제 생산자 이용에 대한 이야기, 지방 아카이브는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역할인데요. 민간협력이라든가 지원의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고, 자생적 기록의 경우에는 그 맥락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아무리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준화 방식 자체가 이런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우려를 이렇게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이 많은데 사실 제가 수준철 선생님하고 평소에 일을 작년부터 이제 해오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저 양반하고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RMS를 가장 많이 들여다본 민간인이 아닐까 싶고요. 작년에 그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중에 리서치 가이드를 팀을 리딩했던 분이라서 사실은 저는 행정문서를 봐도 정말 맥락과 내용을 모르겠는데 서 박사님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지 평소에 좀 딸립니다. 그 질문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다 답을 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생적 기록화라는 건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 쓰시려면 제 허락받고 쓰셔야 됩니다. 네. 네, 재미없는 농담 죄송합니다. 그 자생적 기록 활동이라는 건 사실 조례에 당연히 없죠.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떤 기록들, 어떤 수집물들을 서울기록원의 수장고까지 혹은 서울기록원의 디지털 아카이브까지 가져오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자생적 기록 활동의 결과물, 자생적 기록 활동의 수집물이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제가 이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던 자생적 기록 활동이라고만 의미했던 것은 그 수집물, 그 기록물들을 가져오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장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 수집의 시점이 지금이 되든 뭐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그런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였었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안에는 저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안에는 명시적으로 언제까지 서울기록원의 아카이브 수장고까지 가져올 것인가를 명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잘 지원해 주겠어라는 것들을 저희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정했던 것이고, 이것들을 조직을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로 저희가 정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생적 기록 활동이라는 건 당연히 조례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지방 아카이브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는 조례에 없는, 법에 규정되지 않는 어떤 컬렉션들을 그 지방의 기록관들이 모을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례에 근거하고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사회적 기록, 사회적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루거나 현실적으로 아카이빙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것은 법을 어기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서울에 만들어지는 최초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필요하지 않냐라는 저희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자생적 기록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인해서 표준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에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날 쯤에 그 고민을 좀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만나고 다니는 수집처들, 소장처들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만 원이 없어서 스캔할 돈, 200만 원에 스캔할 돈이 없어서 이 기록들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있다, 유실되고 있다. 아까 제가 그 관리사무소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어느 날 가보면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폐지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네, 그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메모리 서울 프로젝트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 아마 10TB 정도가 될 겁니다. 굉장히 큰 동영상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저런 것들을 그냥 서고에 외장 하드 몇 개 분량으로 놔둔다는 것이요. 이건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어프로치인데요. 그런 공간조차 없으면 저런 기록들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저희는 어떤 이론의 되게 중요한 이상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보존 공간이 디지털과 온사이트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고민한 것이고, 그 고민에 집중한 결과물들이 올해 서울기록원의 프로젝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저희가 달게 그 비판들은 받아들이겠지만 현재는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재원 선생님 지정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문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국가기록원에서 전자기록 기술 정보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 포럼이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기록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기록유산 선별을 위해서는 가치 기준에 따라 기록유산이 정해질 텐데요. 기록유산으로 선별되기 위해서 그 기록유산이 오랜 기간을 경과해도 현재까지 보존되어야 이런 선별 같은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기록은 그 특성으로 인해 휘발되기가 쉽고 보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현재도 다종다양하게 생산되는 디지털 기록에 대한 보존 방안이 이제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종류의 디지털 기록이 생산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러한 기록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발표는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 좀 더 디지털 기록의 속성과 관련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표하신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 15년도에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이 권고 내용을 보면 기록 유산의 보존과 접근을 위해서 독점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독점 코드, 제품 키 등이 해제된 기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거나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기록물 관리 기관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등에서 얼마나 협조적일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협조를 기관에서는 어떻게 구해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그 필드에 계셨던 분으로서 한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장기 보존에 적합할 수는 있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또 안정적인 운영도 중요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개념적인 사항이 실제 현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또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입장에서는 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발표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유산을 저장하는 매체에 대한 기대 수명 등을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디지털 정보가 쉽게 유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기간 보존해야 되는 디지털 기록의 매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정보의 장기 보존에 관한 초기 연구가 이제 매체 중심으로 좀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파일 자체에 대한 보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의 경우에는 매체보다는 디지털 기록 콘텐츠 중심의 보존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좀 답변을 좀 일부 주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혹시 더 부언해 주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인데 저희 국가기록원은 현재 이제 디지털 기록을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 오피스 계열 문서에 대해서 문서 보존 포맷, 그 PDF-A1이라고 정해져 있는 문서 보존 포맷으로 변환하는 마이그레이션 방법하고 장기 보존 포맷으로 변환하는 인캡슐레이션 방법을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 계열 외의 포맷에 대한 방법은 현재 없어서 후속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새롭고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기록의 특성상 장기 보존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유형별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디지털 기록의 장기 보존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국가기록원의 보존 방향에 대해서 혹시 제안을 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록원은 이제 디지털 기록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 14년도에 디지털 기록 기술 정보 구축에 관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 파일 포맷,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정보를 DB로 구축을 하고 보존 위험도 평가 기능 등을 개발하고 또 올해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디지털 기록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 추가로 무엇이 필요할지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디지털 기록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또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국직선 내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잠깐 좀 정리해 보면은 그 독점 보유 회사와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매체보다는 콘텐츠 방식의 보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디지털 기록의 장기 보존 방법에 대한 얘기. 네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이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과제를 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형식의 어떤 토론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머리들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질문도 많고 답변도 굉장히 술술 다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미리 질문지를 받아서 네, 보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다른 기업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업들의 그 속성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 포맷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일 포맷을 뭔가 사기업에서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배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록원 입장에서는 사기업이 소유한 어떤 파일 포맷들에 대한 정보나 독점 기술을 좀 어떻게 오픈하게 하느냐, 어떻게 정보를 좀 받아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 뭐 이런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출판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자출판 그 전자책은 포맷이 이제 EPUB이라고 하는 표준 포맷을 사용을 거의 하고 있는데요. 뷰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업체마다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른 기술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개발을 하죠. 근데 이제 뷰어 업체들이 그 사실 뷰어를 만들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어를 개발을 하는데 그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뷰어에 대해서 그 포맷에 대한 어떤 지원율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오픈을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뷰어가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뭐 이 뷰어가 컨텐츠의 어떤 호환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오픈을 하면 너도 나도 사실 뭐 10등 했던 업체가 아 우리 뷰어가 조금 다른 업체가 좀 떨어지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기술적으로 고도화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파일 포맷도 비슷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파일 포맷이 공개성이나 어떤 뭐 위험도 평가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위험도를 평가한다든가 어떤 평가 기준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좀 뭔가 성적을 좀 높이고자 하는 의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일 포맷에 대해서 이 파일 포맷을 공공기관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파일 포맷이 좀 향후에 어떤 기술의 퇴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마이그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저도 사실은 한 5, 6년 전에 저희 딸내미 그 동영상 찍어 놓은 거를 5, 6년 이후에 보려고 하니까 코덱이 없어서 안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 식으로 파일 포맷에 대해서 어떤 포맷들이 어떤 수준의 지원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한 다음에 그걸 오픈하면은 좀 업체들이 그 파일 포맷을 좀 더 개방을 하려고 하고 조금 더 그 기준을 좀 높여서 뭔가 지원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픈소스 말씀하셨는데 오픈소스는 사실 길게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오픈소스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잘 아는 분 중에 굉장히 비유를 적절하게 하신 비유가 있어요. 오픈소스는 한강물이다. 네, 한강물 떠서 바로 마실 수 없잖아요. 오픈소스는 그런 겁니다.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그냥 쓰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에 혹은 그 용도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그 소스가 오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되 단 정수해서 물을 먹듯이 오픈소스도 잘 그 안에 코드를 잘 정리를 하고 필터링해서 그 필요한 어떤 기능이나 어떤 기술들을 적절하게 도입하는 게 좋은 방향이고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뭐였죠? 네, 아까 매체보다 그 디지털 포맷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발표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체라는 게 예전에 이제 1차적인 매체가 있다라고 하면 파일 포맷은 사실 2차적인 매체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담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컨텐츠를 담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형식을 정해놓은 거라서 그 1차적인 매체나 2차적인 매체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파일 포맷이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제공이 돼야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기록이라는 데이터 정보가 읽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어느 게 경중을 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매체는 사실 좀 쉽죠. 접근하기가. 매체는 그냥 보존하는 연한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그냥 마이그레이션에서 복사, 요즘 흔히 젊은 친구들이 복붙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사 붙이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하드디스크로 복사해서 새로운 하드로 바꾸면은 또 연한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일 포맷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것처럼 포맷에 대한 기술 정보라든가 그 포맷에 대한 어떤 포맷의 어떤 포맷 실제 그 내부 구조라든가 바이너리 구조 아까 그 장표에 있듯이 바이너리 어떤 정확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공적인 차원에서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거나 누구나 그 어떤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활용을 해서 자기도 그 파일 포맷에 어떤 접근을 쉽게 기술적으로 어떤 낮은 배리어로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히나 파일 포맷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10년 전에 이제 아래한글에서 그 한컴에서 아래한글 개발할 때도 그 어떤 고객을 어떤 소프트웨어 시장의 락킹이라고 하는데 우리 소프트웨어만 쓰게 할 거야라는 어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들을 보통 이제 하잖아요. 왜냐하면 경쟁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 기준으로 파일 포맷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래한글 파일 포맷을 다 쓰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못 쓸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너도 나도 왜 한컴에 아래한글 파일 포맷을 써야 돼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개방된 포맷이 있고 오픈된 포맷이 있고 기술적으로 어느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파일 포맷들이 있는데 왜 꼭 그걸 써야 돼? 그러니까 공개를 해. 뭐 이런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흐름의 기술적인 어떤 방향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업체들도 전부 다 파일 포맷을 오픈을 하고 제가 그 한컴 퇴사하기 직전까지 마지막에 제가 딱 한 일이 파일 포맷을 그 케이스 표준화하면서 오픈하는 일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한컴도 보면 바이너리 파일 포맷이 한컴 홈페이지에 그 포맷 문서가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파일 포맷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어떤 그런 기술 정보라든가 이런 기술의 투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 계열 그 포맷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피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계열 문서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지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 2차원적인 문서를 보통 말씀하시는데 그 문서는 PDF-A라고 하는 장기 보존용 포맷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나 비디오나 아니면 3D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AR, VR 뭐 이런 컨텐츠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냐,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좀 찾아봤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피스 문서 말고 쉽게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시기에 많이 쓰이는 범용적인 포맷, 그다음에 개방된 포맷 몇 가지 어떤 그 프린시플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표 포맷을 정해서요. 일단은 그 포맷으로 그러니까 원본 포맷과 PDF-A를 뭐 아래한글 파일에 MS 워드 파일에 PDF-A 저장해서 이렇게 원본 파일과 PDF-A를 보관을 같이 하듯이 그 오디오 비디오의 원본 포맷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일 범용적인 포맷 기술적으로 크게 검증이 되고 어떤 기록원 차원에서 어떤 그 유지보수가 원활한 그런 메인터넌스가 원활한 포맷으로 일단 공동 그 커먼 포맷으로 바꿔서 같이 저장하는 게 제일 뭐 일단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DFR에 대해서 이제 고도화 이슈를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혹시 ICBM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좀 컨텍스트가 좀 다르긴 한데요. ICBM 뭔지 아세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고요. ICBM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IT 쪽에서는 그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ICBM이. I가 IoT, 그다음에 그 C가 클라우드, 그다음에 B가 빅데이터, 그다음에 M이 뭘까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그 ICBM을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떤 기록물이나 모든 것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IoT잖아요. IoT는 센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기기가 인터넷하고 연결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기록물 관점에서는 기록을 작성하는 편집기부터 그 센서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거기에 뭐 기양기나 문서 편집기에 기록을 할 때 중간중간에 기록물을 사실 남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시점에 왕창 마이그레이션하고 이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관을 받아오면 제가 보기에는 비용도 절감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이 처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I라고 하는 그 IoT의 그 기록을 생성하는 쪽에서의 어떤 기록 수집하는 그런 어떤 절차나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클라우드는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할 거냐 하는 이슈입니다. 클라우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떤 스토리지를 내부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클라우드에서 보관을 하면서 이제 그 클라우드가 뭔가 그 스토리지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바꿔주기도 하고 위치를 옮겨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클라우드. 그 다음에 B는 빅데이터. 그러면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석을 해서 이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지 이런 고민하는 게 세 번째 클라우드라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기술로 구현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모바일은 이제 서비스 활용하는 측면이다.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는 측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되고 저장되고 관리된 기록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게끔, 아까 계속 말씀하신 접근성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 그럼 모바일이 굉장히 쉽잖아요. 누구나 주머니에 핸드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게 ICBM 이렇게 기억하시기도 쉽죠. 그래서 ICBM이라는 걸 가지고 그 전체적인 플랫폼을 향후에 계획적으로 만들어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어떤 일반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일반 어떤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ICBM이 없어지는 추세, 그걸 또 대안으로 이렇게 반평화 발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왜 나오셨는지 모르는 손대현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토론문을 보냈는데 이제 이 자리에 오면 자료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오면 있겠지 그랬는데 꽃만 있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보낸 메일을 이 전화기로 받아서 이렇게 열어놨는데 설상가상 제가 노안이 와서 하여튼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그 유네스코 기록유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나왔는데요. 일단 그 유네스코 기록유산 사업, 세계 기억 사업에 대한 의미는 좀 다시 환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전쟁, 또 심지어 인간의 어떤 그 욕망, 뭐 약탈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기록을 보호하려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요한 기록들을 한 나라 차원이 아니라 이제 지구적 관점에서 공유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유네스코나 유엔의 그 기관의 정체성에도 맞는. 게다가 아까 제시해 주신 이제 가치 선별 기준, 이것도 기록관리계에서 볼 때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세계 기록유산을 선정할 때 또 옵션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사업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16개 기록이 등재되어 있다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개는 그 현대 기록이더라고요. 이산가족 찾기 관련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 그리고 하나가 새마을 운동 기록, 또 하나가 국채보상운동 기록까지 해서 근현대 기록이 4개고 나머지 12개는 이제 전근대 기록 이렇게 되겠는데요.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에선 2가지인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기록을 유네스코 기록유산 홈페이지에서 보면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돼서 지역 공동체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새마을운동이. 그리고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시킨 그런 운동이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비추어서도 좀 이견이 존재할 만한 그런 납득이 잘 안 가는 내용인데, 어떤 기준으로 새마을운동 기록을 선정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범위인지 모르겠지만 그 배경과 절차는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이 말라서 우리나라 기록 중에 불조 직지심체유절, 그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게 이제 선정된 게 있습니다. 봤더니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혼란스럽고 기록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채 프랑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가져갔다고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다른 경우에 이제 불법적인 약탈 혹은 도난 이런 걸로 기록물이 다른 곳으로 유출됐을 때 소장처로 반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네스코에서 어떤 그 계획이나 노력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록유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좀 여쭙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록유산 정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시하신 그 다섯 개 항목 중에 이제 2조의 2항을 보면 생산 단계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권고 항목을 제시하시는데 유네스코에서 하시는 사업 내용은 결과물로서 평가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입장인데 생산 단계부터 관여를 한달까 이렇게 통제를 하려면 유네스코 자체에서는 어떤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4조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투자, 디지털 환경 마련을 위한 새로운 투자들을 권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의 주체와 수혜의 주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매치시키는 방법으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구체적으로는 상이 와닿지 않아서 좀 여쭙는 거고요. 발표 순서대로 토론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거꾸로 돼서 그것도 당황했는데 저도 약간 변칙적으로 그 원종환 선생님께도 하나 더 질문을 하면 지금 이 부분인데요. 투자 수혜 말씀드리다가 아까 이제 서울기록원의 경우에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말씀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인데 짧은 경험입니다만 이렇게 지역 공동체에서 기록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공간 지원이거든요. 디지털 자료에 대한 공간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공간 그게 민간에서 확보하기는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혹시 서울기록원의 지원은 어떤 지원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좀 이따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설 선생님 네 가지 정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새마을운동 기록과 관련해서 이제 배경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요. 직지신체 요절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약탈이라든가 도난된 기록에 대해서 유네스코는 또 어떤 입장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 단계 통제 관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투자 수혜에 관한 질문 네 가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를 띄워놓는 데 방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만큼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거꾸로 먼저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저희 2조 2항에서 이제 디지털 기록의 경우 기록의 생산 및 수집 시점 이전부터 조치하고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권고안을 저희가 권고안 조항에 넣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한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유네스코에서 하는 권고의 사업은 각 회원국의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전체적인 담론을 제시하고 각 회원국에서 그런 이슈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권고안을 통해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각 문화적 배경마다 처해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의미의 스탠다드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최대한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저희의 실행 권고안 실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권고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 방침에 대해서는 각 국가,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각 국가적 상황, 각 회원국의 그런 문화적 배경,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 회원국, 각 회원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아까 말씀해주신 정책 조치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투자와 수혜의 주체의 설정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투자의 주체를 뭐 정부로 생각할 수 있고 수혜의 주체를 각 기록물 보관 단체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조차도 각 회원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유네스코에서 어떠한 그 관점을 가지고 투자와 수혜 주체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들은 언제나 권고아니고 유네스코는 그 각 회원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그 환경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 회원국,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기록 관련된 전문가분들께서 해당 내용들을 고민해 주시고 같이 이런 저희 권고안의 이행을 위해서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네스코 사업에 중에 저희 새마을운동 기록에 관련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선 이 질문과 적절한 문제 제기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해 주셨던 새마을운동 기록물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유네스코와 유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새마을운동 기록물에 대한 내용은 당시 새마을운동 기록물 등재를 추진했던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본부에 제출했던 등재 신청서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가 그대로 번역해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이제 중앙회에서 제출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농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다라든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되어 지역 공동체의 민주화를 앞당김,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질문해주신 요지에 매우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협력의 개발 노력으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자발적이고 유기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또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연구가 더 필요하고 더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어디까지 답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사업은 당시 이제 친정부 성향의 전임 사무총장님께서 등재를 추진하셨던 사업이고요. 비단 이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반적인 유네스코 유산 사업 자체가 매우 정치화로 되어가고 있는 게 매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심사 과정에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매우 가치가 있는 사업이 등재가 되지 않는다거나 유산이 등재가 되지 않는다거나 가치가 없는 유산임에도 등재가 된다거나 하는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해당 유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재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앞에 세계유산 사업이나 그리고 인류 무형문화유산 사업과는 다르게 이게 정부 간의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가 리딩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등재 주체가 반드시 정부일 필요는 없고요. 되게 가치 있는 기록물을 갖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스스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매우 되게 중요한 가보가 있는데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이 있다면 얼마든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세계기록유산을 무분별하게 신청한다거나 등재 신청서의 그런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과정은 등재 신청서를 IAC라는 이름의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이 자문위원회의 심사안을 바탕으로 해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네,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저희 문화재 불법 문화재 반환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법 문화재 반환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서 기록유산 사업보다 훨씬 이전부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70년에 맺은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방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이라는 이름의 협약문이 있는데요. 이 협약문에 기초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일례로 저희 우리나라에 2011년에 반환되었던 그 병인양요 당시에 프랑스 군대로부터 약탈되었던 외교장각 도서들이 반환이 된다거나, 그리고 일본 국내청에 소장되고 있던 조선왕조 의궤가 돌아온다거나 하는 들의 그 유산 반환 운동들이 반환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달인 5월 28일, 29일에도 프랑스 파리에서 그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 협약 부속 위원회가 열려서 불법 문화재 반출입 예방에 대한 교육 현황을 논의하고 불법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력에 대해서 전반적인 협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현행 상황 등에 대한 공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반환되어야 하는 그런 불법 문화재들이 많이 있고 반환의 형태라던가 방법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유네스코에서 계속해서 불법 문화재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종환 선생님, 네. 공간 지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뭐 다른 것들은 다 되게 이것도 해드리겠습니다, 저것도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 공간 문제는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커서요. 좀 이거는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보면서 답을 드리겠는데,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애초에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서울기록원을 원래 지금의 지하 2층, 지상 5층이 아니라 한 층을 더 올린 지상 6층으로 원래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한 층만 더 있어도 한 향후 30년 정도의 보존 수요까지는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5층까지밖에 저희가 안 됐고 최종 예산은 498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해서 제2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좀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서고는 서울시 내에 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서울 안에 있는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역사편찬원, 그리고 서울기록원 이런 문화기관들이 함께 수장고를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현실적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예를 들면은 파주에 있는 영상자료원처럼 그러니까 시 외곽 혹은 시 경계에 있는 곳들의 유유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지정토론과 또 발표 선생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플로어에서도 궁금한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저기 플로어에 토론 없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세 분 토론자 선생님, 세 분 발표자 선생님께 박수 좀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기록의 날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 기록의 날에 다시 뵙기를 바라며 긴 시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